택시 강도 사건. 그게 제가 부검을 하고 재심까지 갔던 사건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마 영화화도 됐던 재심이라는 영화가 됐던 예. 사건인데 2000년 8월 10일 날 택시 기사가 동료 기사들한테 무전을 합니다. 택시 강도를 당했다고. 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가보니까 이미 칼에 찔려서 다량 실혈이 있었고 그러나 이미 출혈을 너무 많이 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강도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저희한테 부검을 오게 된 거죠. 사인 자체는 진단내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 심장 자창 이렇게 이제 해서 사인을 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감정서를 쓰다 보면 전체를 다 해요. 극히 이렇게 상처가 커 보여도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신을 전체를 다 봐서 혹시 빠진 부분 또는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 가슴에 8군데의 자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주로 안에 들어가고 어떤 건 자입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 중에 들어갔던 것이 2번과 3번의 늑골을 절단하고 그다음에 폐와 심장을 지나서 척추 끝까지 이어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병원에서 치료 중에 발생하는 손상들이 또 있어요. 그건 사후죠. 이것을 구분해서 기술을 해요. 목격자가 용의자가 됐죠.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그 목격자는 다방에서 배달을 하는 15살 최모군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2명이 후다닥 뛰어가는 걸 자기는 스쳤어요. 스치고 가서 보니까 택시 기사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게 이제 목격자 진술입니다. 근데 그 목격자 진술했던 사람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범인으로 이제 달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최군 입장에서는 목격한 것이 인생을 바꿔버린 일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용의자인 최군은 목과 뭐 어디를 몇 군데 찔렀다, 어디를 찔렀다 이렇게 자백을 했고. 아 자백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백을 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에 섰을 때 그 허위 자백하게 되는 그 심리가 뭘까요? 허위 자백은 명백하게 법정에서 정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합니다. 여기는 우선 모면을 해야 돼요. 이미 나는 살인범으로 지목이 됐어요. 지금 여기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정말 전문가도 나오고 진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이 기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1심에서 이제 자백은 실은 허위였다. 그리고 가혹행위 때문에 내가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1심 재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가 되죠. 2심에서는 다시 이제 항소를 했지만 변호사, 국선 변호사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너의 유죄의 증거도 없지만 무죄를 입증할 방법도 없으니 그걸 받아들이고 선처를 바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1심에서는 그 당시 15살인 최군의 소년범으로서는 최고형이니까 1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그렇게 해서 10년으로 감형이 돼요. 2000년에 발생했지만 2010년에 만기 출소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저도 이제 알았고 정리를 해보면 2003년도에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살인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첩보에 잡혔어요. 경찰서에. 한 10대 소년이 택시 살인 강도 혐의로 3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던 중 진범으로 보이는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택시 강도 미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용의자 22살 김모 씨로부터 자신이 지난 2000년 8월 택시기사 강도 살해 사건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서 보니까 48시간 만에 풀려나거든요, 본인들이.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한 용의자를 경찰이 하루 만에 풀어줬습니다. 경찰은 자백의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말할 뿐 뚜렷한 석방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 처벌할 의사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실은 그냥 뭐 가족들한테 관심 받으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라고 하고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최고는 만기 출소를 했고 그래서 2010년에 나와서 2013년 그때 재심 청구를 해요. 근데 재심 청구를 하는데 이제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fun산지청에서 이 사건을 맡고 돈에 이제 제가 법의학자고 혼자니까 저한테
법의학 전문 소견을 좀 들어보려고 저한테 그 사건 얘기를 설명해 주니까 그 사건이 이 사건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때까지도 약천 오거리 사건인 줄 몰랐어요. 아, 명칭을. 그때 부검하셨으니까. 네, 했습니다. 전혀 그다음 자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서 나갈 때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가 나가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뭐 인화된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보관하지도 않고 국가수가 보관한 건 국가기록원에 가 있지만 거기도 남아있지 않고 관할 경찰서 수사기관에 갖고 있는 수사기관도 이제 종결된 사건이니까 없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법의학 수업 시간에 슬라이드로 보여줘야 될 좋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럼 필름을 바꿔서 다른 카메라로 찍어줘야 돼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제가 그 당시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막 나와서 샀어요. 그래서 그걸로 혹시 찍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USB가 없고 이제 CD에다 이렇게 꽂아요, 제가. 그래서 CD를 찾았어요. 찾아서 혹시 2000년 하고 보니까 8월 11일 부검 3건이 제 목록에 있는 거예요, CD에. 1번 딱 열어보니까 화재의 사건이에요. 아니고 2번 여니까 어떤 여자분 사진인데 이것도 아니고 없나? 3번 딱 여는데 익산 써 있어요. 보니까 그 사건인 거예요. 선명한 이제 디지털 카메라 사진이 있는 거죠. 아, 이것은 가서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군산지청 지청장님하고 이학 검사분들 다 모시고 사진을 전체 슬라이드로 보여줬어요. 근데 2003년도에 본인이 자백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일부 이게 그 진범과 그 옆에 있었던 친구의 조사인데 우선 진범이 이렇게 표현해요. 돈을 다 내놓아라 라고 하자 택시기사가 놀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왼팔로 택시기사 왼쪽 어깨 옷을 잡고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칼로 쇄골 부위를 찌르자 칼 끝에 뼈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으며 이게 칼 끝이 어디에 걸린다는 표현은 경험하지 않으면 못해요. 말을. 그렇죠. 네. 그건 소설 속에도 없고 배우지 못해요. 2번과 3번의 늑골을 절단하고 그다음에 폐와 심장을 지나서 척추 끝까지 이어진 그리고 이제 친구의 진술인데요. 그 칼은 가정집에서 쓰는 식칼이었는데 칼끝이 휘어 있었습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칼끝이 뭔가 묻어서 건조가 됐는데 지방기처럼 말라붙은 시커먼색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실적인 진술이거든요. 근데 반전은 뭐냐면 그 당시 최군의 진술에서는 어디를 찔렀냐 그러면 가슴을 찌르고 등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얼굴을 찔렀습니다라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이렇게 진술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옆구리를 찔렀던 최군의 진술에서 모순이 뭐냐면 옆구리에 있는 3군데의 자창은 병원에서 생긴 겁니다. 폐가 찔리고 심장이 찔리니까 출혈이 흉곽으로 차요. 그럼 숨을 못 쉬잖아요. 네. 병원에서 옆에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내요. 그건 최군이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최군은 정확히 옆구리도 찔렀습니다. 진술에. 네. 야, 이건 너무 좀 인위적인 냄새가 난다. 조서를 읽고 다시 이제 그 사진을 검사들과 같이 봤어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건 재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15년 전 있었던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이 오늘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에 최 씨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무죄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확정된 법원의 재심 공판에 참석한 겁니다. 그래서 재심은 이제 받아들였고 군산지청에서 해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로 됐죠. 그리고 이제 바로 진범으로 진술했던 그 사람이 바로 긴급 체포가 돼서 형을 살고 있죠 지금. 아, 이 교수님의 그 사진이 결정적인 그러네요. 역할을 한 거네요. 최종 이제 무죄 판결 듣고 어떠셨어요? 이제 뭐 사필 규정이죠. 실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저도 역시 합니다. 반문하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피의자 신문조서, 범인으로 된 분의 조사나 현장 검증이 있을 때는 법의학 전문가가 같이 임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과거 거 보면 현장 검증이 아니고 현장 강요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진술을 받아내요. 그 현장에 보면은 검시관님들은 이제 법의학자분들이랑 다른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는 법의관이라고 하고 예. 검시관들은 요 근래 이제 우리 과학수사에서 각 경찰청마다 의료기술직 출신들의 검시 조사관을 두고 있어요. 지금은 그럼 현장은 이제 검시관은 출동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자기 의견을 그렇죠. 쓰고 네. 하지만 이제
정확한 거는 다 부검을 이제 또 부검을 해야 할 되죠. 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번 건도 내부 장기에 치명적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건 이미 알죠. 네. 현장에서 보면. 그러나 어떤 경로로 갔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우리 이제 해놔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그 지금처럼 이렇게 했다는 진술을 누가 부합된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죽음을 검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죽음은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를 주죠. 그러나 죽음을 어둠으로 보지 말고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교훈을 던지는 살아있는 학문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누가 사고가 발생하면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불상사는 죽은 사람한테 발생한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불상사는 그와 같이 미래를 꿈꿨던 사람들한테 불상사가 발생한 거예요. 즉, 산 사람한테 불상사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검증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 사건이 굉장히 또 그 분노했던 사건인데요. 그 2005년에 한 프로그램에서 이 아버지가 백악종이라는 그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다 빠져가지고 어금니만 남게 되는데 이게 전 세계에 한 2% 정도 되는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가 그 병을 앓고 있고 그 딸한테도 이게 이제 유전이 됐다고 해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도움을 이게 불과 몇 달 만에 입원해진 거거든요. 성장 속도에 맞춰서 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사랑을 주는데 아픈 것까지 같이 주는 거 보니까 자기 딸을 위해서 뭐 정말 도와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호소해가지고 방송에서 결국 그 이제 소위 어금니 아빠라고 이제 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우니까 도움을 주기도 했었는데 2017년 9월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기 딸, 당시에 14살 된 자기 딸의 친구를 수면제를 먹여서 담이 든 이 아이를 이제 성추행을 하다가 이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니까 이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아빠로 알려졌던 어금니 아빠 이모 씨의 두 얼굴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영학 사건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라고 추궁을 했더니 아내가 죽고 나서 굉장히 우울해가지고 내가 자살을 하려고 음료수에다가 수면제를 넣어두었는데 아이들이 이것을 놀면서 음료수인 줄 알고 먹고 그렇게 사망했다라는 이제 그런데 부검을 해봤더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이제 목에 졸린 흔적, 그다음에 이 수면제가 그 정도의 치사량도 아니고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됐죠. 딸의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건 정말. 그런데 이제 이 범인의 이제 포렌식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기존에 이미 가출한 여성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생활을 한. 이 씨는 자택 건물 5층에 사무실 같은 여러 개의 방을 두고 평소 최소 2명에서 서너 명의 젊은 여성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가 참 특이한 게 14살부터 19살까지 요 미성년자네요. 사이에 미성년자인데 아주 교묘합니다. 13세 미만이면 처벌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건 형량상으로 봐서도 다 경계선을 넘어가고. 그걸 계산해서 한다는 거예요? 네, 계산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영학이가 자기 아내를 만날 때가 14살에서 만나서 16살에 이 딸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알고 있었고 단순히 소화기호증이다 이런 이제 분석을 하신 분들이 계셨던데 소화기호증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영학이 같은 경우는 단순 소화기호증이라기보다는 취약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인을 해서 성범죄를 많이 시도를 해왔다는 거죠. 그 시신 유기 현장에 그 딸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양은 이 씨와 함께 숨진 14살 A 양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고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포렌식 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더 끔찍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영학이가 자기 딸의 휴대폰에 있는 친구들 사진을 보면서 선택을 했어요. 얘를 데리고 와라. 사실 14살이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주변에 알린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동조를 하고 또 심지어 자기가 데리고 오기까지 했다라는 것이 이제 공범이다 이렇게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이영학이는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폭력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더 이상의 폭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학습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스톡홀름 신드롬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어떤 감정을 교류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폭력을 견디는 수단으로 내가 동조하는 모습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사실 연민을 갖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이제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비이성적인데 왜 저러지? 왜 신고 안 하지? 정서적으로 완전히 종속돼 있었던 거네요. 상당한 가스라이팅의 상태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파면 팔수록 드러나는 이영학의 추악한 실체는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영학이라는 자는 이제 속속들이 정말 악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기존에 이미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운영을 해왔었고 거기에 아내가 포함이 됐어요. 이 씨는 일종의 포주 노릇을 하며 여러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나아가 아내까지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제가 보니까 온몸이 문신이에요. 이 아내가. 아내가?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과 얼굴을 제외하고는 완전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온몸에 문신이 되어 있고 뭐 아주 그 혐오스러운 글자까지 막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성매매를 시키고 그 장면을 또 녹화해가지고 사이트에 올려서 또 수익을 얻고 이런 행위들이 이어져 왔다는 거죠. 아내 최 씨하고 관계가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관계가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나 싶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상당한 폭력과 지배 속에서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아마 15살, 16살에 이영학과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은 가정의 어떤 그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것들이 좀 추측이 되는데 이러다 보면 지금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한테의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마치 이 상황을 벗어나가지고 뭐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이런 비합리적인 어떤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그 참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 아내 사망 이후에 이영학의 행동이 그 이상한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서요. 이제 아내가 사망을 한 것이 이제 본인이 극단적인 자살을 해서 아파트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다투다가 뛰어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날의 행적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뛰어내렸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대가 도착하니까 그때서야 나옵니다.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조 행위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점인데 투신 직후에는 아내 곁을 지키며 오열하거나 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던 모습을 보였던 이영학. 근데 여기서 더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그 유서가 이 아내가 자필로 쓴 게 아니고 프린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염을 할 때도 자기가 자기 휴대폰을 이렇게 걸어놓고 자기가 녹화를 했어요. 자기 아내를 염을 하면서 직접. 말할 때마다 우는 눈도 이영학의 아내 최 씨의 죽음을 두고 그동안 자살이냐 아니냐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사망하고 나니까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내가 싸웠다라고 하니까 뭐 이런 상처들도 났다. 또 다른 방에 있어서 못 봤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에 대해서는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기 아내와 딸은 결국은 자기의 어떤 그 금전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됐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걸 오히려 제 아내 죽음 자살에 대해서 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너무 용의주도 하고 나쁜 사람이네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이코패스도 있을 수 있고 특히 경향성으로 봐서는 이 연극성 성격 장애의 경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극성 성격 장애라는 것은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굉장히 극적인 드라마틱한 것을 잘 만들어요. 그리고 그 관심이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면
막 충격적인 일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관심을 끌고자 하는 이런 그 경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성적 중독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관련된 어떤 행위라도 합니다. 심지어 아내를 성매매시키면서 찍어서 동영상을 뭐 판매하고 말이죠. 이런 정말 저는 악마 이런 말도 표현하기 싫어요. 악마도 못 되는 인간들인데 이영학의 형량은 어떻게 되었나요? 처음에 사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이제 또 이제 항소를 하고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이제 감형이 됐는데 저런 겁니다. 이제 난치병을 앓고 있었고 어려서부터 뭐 학력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가만히 됐고요. 그다음에 아내 사망 후에 뭐 분노, 죄책감, 충격 등을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 반영이 됐네요. 네, 그 얘기들이. 반영이 됐어요. 또 왜곡된 성적 충동을 해소하거나 억제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우발적인 살인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일단 판결문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돼.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제 그 범죄의 이제 원인이 그 범죄인의 책임이 당연히 제일 크겠죠. 사회가 범죄의 배양기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타고난 유전적 요소. 그러면 본인과 타고난 것과 환경과 사회의 책임을 몇 대 몇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합의가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판결은 타고난 것도 좀 부족한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사형을 못 하겠다는 거고 당연히 사형해야지 이렇게 그런 사람이 볼 때는 이런 판결을 보면 정말 피가 거꾸로 섰죠. 아 그럼 사회가 책임이면 저런 악마 같은 범죄 저지 내가 책임이 있단 말이야? 좀 몸이 불편하면 다 저런 짓 해? 그렇다고 어떻게 그게 책임이 덜어져?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그 사형과 무기징역 지금 그 경계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교화 가능성이 정말 단 1%라도 있는가의 문제일 것 같은데 얘기를 듣다 보면 과연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사실 우리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이 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의 대상이 되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정도의 치밀함을 갖고 있다면 가석방을 해서 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모범수로 살 가능성이 있어요. 이춘재가 지금 밝혀지고 나서 다들 모범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춘재가 그 악마성을 그냥 감추는 이유는 큰 나중에 어떤 목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건 이영학도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범죄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더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특히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오늘 그래서 다녀오신 곳도 범죄 예방과 관계가 깊은 곳. 네네. 범죄 예방국이 있습니다. 범죄 예방국. 네, 범죄 예방 정책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다시 그 사람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보호관찰 제도입니다. 보호관찰 제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조커라는 영화에도 보면 처음에 조커가 그 보호관찰을 받으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사람을 계속 면담을 합니다. 준수사항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주로 확인하고요. 집행유예 선고를 할 때는 구속되어 있던 사람도 그날 그냥 석방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가면 그 길로 가서 피해자를 보복할 수도 있고 뭔가 불안하고 재범을 막아야 되니까 이때 이제 보호관찰을 붙이게 되면 계속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재범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보호관찰의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 도구가 이제 전자발찌. 그 제가 오늘 전자발찌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예. 처음 봤어요. 보시죠. 예. 아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건 다 이렇게 생긴 걸 쓰는 네네네. 거죠? 이게 몸에서 멀어지면 감지하는 건가요? 이걸 차고 있으니까요. 그냥 한번 차면은 스스로 못 풉니다. 그 외에는 목욕이나 이런 거 할 때 계속 차고 있어요. 차고 있어야 되고. 이걸 이제 관제 센터로 신호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녀온 데가 관제 센터거든요. 관제 센터에서 이 전국의 전자 발찌를 차고 있는 모든 사람을 실시간으로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지도에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냥 GPS로 곧바로 이제 위치를 포착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와.
복지로부터 모든 신호가 여기에 다 들어옵니다. 발지의 상태, 대상자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했는지, 준수사항을 위반했는지가 실시간으로 신호가 여기로 다 전송이 돼서 경과 바로 오게 됩니다. 그 팀에 바로 전화해서 그 팀에서 현장 출동해서 현장 복지. 어떤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알 수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인이다 이러면 이제 출입금지 구역이 뭐 학교, 유치원 이런 데는 다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삐삐삐삐 하면서 이제 신호가 가는 거죠. 그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를 지도에서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동하는 속도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지 택시를 타는지도 다 알고요. 조금 의심스러운 데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전화를 해요. 거기 왜 있냐, 왜 가냐. 또 이거 차고 있으면은 피해자 1km 거리까지 접근하잖아요. 그럼 또 삐삐삐삐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화를 하는 거죠. 이 관제센터에서 지금 어디 가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떠냐. 그러면서 이제 유도를 하는. 그리고 빅데이터로 범행을 주로 저질렀던 시간을 다 입력을 해놔서 그 시간에 외출을 하면 또 삐삐삐삐 해서 작동이 됩니다. 이게 보니까 뭐 약간 충전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충전해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충전하는 거예요. 예, 충전해야 됩니다. 예. 배터리가 25%까지 안 남아 있으면 그때부터 또 신호가 갑니다. 근데 끊으면 뭔가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준수사항을 위반했기 말하면은. 때문에 가석방됐던 사람은 다시 교도소 갈 수도 있고 이거 자체로 또 별도로 처벌받기도 합니다. 예, 예. 굉장히 제한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일단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자기 동선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잡히는 거죠. 이거 하다가 이제 관제센터에서 보고 범죄를 실제로 막은 경우도 있는 겁니다. 택시를 탄 것 같은데 지역을 정처 없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회하는 거죠, 결국에는 좀 으슥한 야산에 있는 쪽으로 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관제센터에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분 대기조가 출동을 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이제 칼로 이렇게 겨누면서 계속 그쪽으로 차를 몰라라 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걸 이제 막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문제 아닌 문제가 성폭행을 하진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처벌하기는 좀 어렵게 되는 거죠. 근데 다만 미수는 되는 거죠. 예. 근데 미수는 적어도 실행의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도 안 한 경우에는 아예 처벌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차나요? 유형들이 있나요? 범죄 네. 유형이? 지금은 주로 이제 4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습니다. 제일 이제 처음 시작했던 거는 성폭력 범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성애자 약취유인죄, 그 다음에 살인죄, 예. 최근에 2014년부터는 강도죄. 예. 가석방이 될 때는 지금 모든 범죄 종류에 상관없이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전자발찌 아이디어가 스파이더맨에서 왔다는데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 1980년대 초반 미국의 한 판사가 만화를 보다 보니까 스파이더맨이 그 나쁜 사람을 쫓아가다가 이렇게 팔에다 뭐 이렇게 붙였대요. 붙이고서 그 위치 추적하는 걸 보고 아 저렇게 뭔가를 범죄인한테 붙여놓으면은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전자발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화를 보다가도 좋은 아이디어가. 그거 잘 만들었어요, 진짜. 저희도 1990년대 말부터 정부에서 이걸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위치를 다 파악한다.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2004년, 2005년 20명 죽인 유영철 사건, 14명 죽인 정남규 사건이 나오면서 이게 2005년도에 처음에 발의가 됩니다. 이 전자장치 부착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통과시킨 계기가 된 사건이 있는데요. 이게 김장호 사건이라고 하는데. 김장호 예. 심부름을 하러 집을 나간 뒤 실종된 숨진 허양은 실종 16시간여 만인 2시 15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주고 나오던 허양을 유인해 성추행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6년 2월 17일에 용산구 용문동에 어떤 한 만 11살짜리 여자아이가 비디오 테이프를 반납하러 갔다가 실종이 됩니다. 그리고는 16시간 뒤에 의정부 공터에서 발견이 되는데 뭐 사망한 상태였고 목에 흉기로 찔린 자국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 범인을 이제 잡고 보니까 이웃인 그 신발 가게 주인이 그때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이 그 집에 있었어요. 아들이 23살 정도 됐었는데 그 여자아이의 시신을 상자에 넣고 저기 의정부까지 가서
불을 지른 거죠. 또 증거를 인멸하려고. 근데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거는 피고인 김장호가 바로 5달 전에 똑같은 그 가게에서 43살짜리 여자아이가 신발 구경하러 왔는데 추행해서 재판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김 씨는 작년 6월 같은 신발 가게에서 5살짜리 여자아이를 성추행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바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지금 5달 만에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러면 지난번 재판한 건 뭐냐. 교화가 안 된다 그걸로. 그때 막았으면 다시는 죄를 안 저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사회 공분이 일어난 거죠. 모자 좀 벗겨, 모자 좀 벗겨. 그래서 진짜 이 극악무도한 죄를 잡는 게 좋겠다. 이제 전자발찌법이 통과가 됩니다. 이듬해. 아동 성폭행 사범과 상습 성폭행범에게 채우게 될 전자발찌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2007년에 통과되고 2008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됐지만 아동 성범죄를 막기엔 미흡합니다. 9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 처벌이 징역형에 그치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두수는 2008년에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한 그 해, 그때 이제 그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7년을 부착했습니다. 그때는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의 최대한이 10년이었어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성 인지장애란 진단이 나옵니다. 참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68세 나이에 걸맞지 않게 근육으로 몸을 불렸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들어오면 이제 김길태 사건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예비 여중생을 참혹하게 살해한 다음에 이제 물탱크에 유기한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조두순 사건부터 김길태 사건까지 연결되는 그 두 사건이 범죄 예방 제도를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전자발찌는 원래 그전에 성폭력 범죄만 대상이 됐었는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도 여기에 포함되게 됐고요. 살인죄까지 다 적용되도록 돼 있었고요. 또 하나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전자발찌를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래요. 이미 그 형을 다 마치고 풀려난 사람이 2010년 시점에서 과거에 성범죄 저질렀으니까 다시 와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발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계속 했어요. 이 법이 통과되고.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현재 형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종료 또는 가석방 등으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39살 강모 씨. 2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었지만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러 위헌 논란 때문에 발찌를 채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굉장히 논란이 돼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가가지고는 이제 결국 합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은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중요한 공익인데 성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으로 많게는 2,600여 명의 성범죄자가 추가로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에 7년 후에 전자발찌를 차야 되는 의무가 이제 풀리고 난 이후에 혹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010년도에 이 소급입법이 통과됐을 때는 그 전에 발찌를 안 채웠던 사람들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조두순은 2008년에 발찌를 찼기 때문에 그 일사부재리가 있어가지고 이 그 재판을 7년 받고 이제 다 끝났는데 그걸 다시 재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발찌를 몇 년 동안 찬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범 사건의 절반 이상이 전자발찌 착용자의 집으로부터 1km 안쪽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전자발찌는 거주지를 벗어나서 특이한 이동 경로만 추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물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사건이지만 강호순 사건은 저기 어떤 사건이었는지. 2006년 12월 20일 무렵부터 연쇄적인 살인을 저질렀던 사건이죠. 그래서 2009년. 경기도 화성에서 최근 여성 2명이 잇따라 실종된 데 이어서 수원의 30대 여성도 보름 넘게 연락이 끊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장소는 모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들입니다.
뉴스에서 막 실종 신고가 계속 나오고 이 지역이 위험하다 경찰들이 계속 수사를 하는데도 계속 실종이 벌어지는 이유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마지막 목격된 장소들 버스 정류장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렇게 서 있어 봤더니 동네 분들이 지나가면서 아니 근데 추운데 여기 서 있지 말고 그냥 제 차 타세요. 저기 모셔다 드릴게요. 이런 문화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화를 이용한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 넘어간 거예요. 같은 길이면 태워드릴게요. 그러면 아니요 괜찮아요 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묘하게 이 피해자를 자기한테 유인해요. 그럼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런 화려한 이런 그 수법을 이용해서 마지못해서 타게끔 만들어서 그때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진화된 이런 범죄. 보통 사람들의 어떤 친절과 배려를 이용한 범죄죠. 지금은 버스가 뭐 몇 시에 온다 몇 시에 온다가 알려져 있지만 그때만 해도 무작정 나가면 뭐 20-30분씩 추운 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고 너무 추우니까 누가 누구 차를 탔는지도 관심도 없고 유영철과 정남규는 2000년대 초반에 막 찾아다니면서 범죄자들을 침입하고 뭐 또 따라다니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자기의 통제 안에 피해자를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으로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 넘어간 것이 강호순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용의주도하고 치밀한. 네. 아마 그때 뉴스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강호순이가 체포되기 전에 가발을 쓰고 노란 이런 뭐 옷을 입고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4시간 후에 그 장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의 방향이 대중교통으로 왔느냐, 뭐 걸어왔느냐, 자기 차를 타고 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목격자 진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차 타고 가더라, 뭐 뛰어가더라, 뭐 택시 타고 왔다, 뭐 이런 다양한 진술이 나왔는데 그때 한 학생이 마침 그 인근을 지나가다가 강호순이하고 어깨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나름대로 어떤 충격과 이벤트도 있었고 그 상태에서 얼굴을 본 거죠.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막 가발 같은 거 쓰고 가니까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자기 차를 시동을 걸더니 타고 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다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을 체면 수사를 했는데 체면 상태에서 승용차가 아니고요. 차 위에 이렇게 삼각형의 뿔이 있어요. 이게 택시였던 거예요. 택시네요. 그래서 이제 택시로 일단은 가닥을 잡았는데 이게 참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진술이 바뀌어서 그 시간 그 장소로 돌아가면 본 장면도 기억을 해내고 같이 보는 다른 목격자를 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인근에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분명히 봤지만 누가 보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그 학원 버스 기사 아저씨들 서너 명이서 그 장면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날 근무자들을 불러가지고 봤느냐. 봤다. 근데 이상한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길래 참 저런 사람이 밤늦게 어딜 돌아다니나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뢰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이 강호순이가 그 거주하는 지역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애초에 수사 방향에서 판단이 되어가지고 수사가 빨리 전개가 됐던 적도 있었죠. 경찰은 여대생이 사라진 군포 보건소와 현금이 인출된 안산 성포동 농협 일대에 있는 300여 개의 CCTV를 찾아냈고 사건 당일 찍힌 차량 소유주 7천여 명을 하나하나 확인해 갔습니다. 그때 마지막 그 여대생을 차에 태워서 가면서 조수석 밑에 의자 밑에서 못 올라오게 누르고 한 손으로 운전을 하는 장면이 딱 찍혔어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포착을 했는데 그 차가 강호순이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가서 확인을 하고 1차 면접 조사를 하고 내일 다시 한번 너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출석해라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얘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고를 합니다. 내 차가 어떤 사람이 불을 지른 것 같다. 그 말이 결국은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내가 범인이다라는 말로 이제 해석이 된 거죠. 하도 안 잡히니까 이제 진짜 오만해지고 약간 분별력이 없어졌군요. 아주 오만하고요. 그런 아주 불쾌한 감정이죠. 근데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자기 통제에 굉장히 능했다고 들었거든요. 자기도 통제를 잘하고 특히 상대방을 조종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저도 그 첫 장면에서 처음 만날 때 0.1초 사이에 심부름을 할 뻔했어요.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야기하려면 물이라도 들고 와야지 맨손으로 오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물 가지러 가거든요. 이게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널 통제하고 있어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건데 그 0.1초 사이에 아차 얘가 사이코패스였구나. 물은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줄게. 나는 지금 너하고 이야기를 나누러 왔어. 그렇게 먼저 아주 친절하고 단호한 의사 표현을 했죠. 이제 일부 자백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투입이 돼서 자백을 하기 위한 면담을 시작을 했는데 이 손을 이렇게 탁자를 치면서 나하고 이럴 시간에 DNA라도 하나 더 찾는 게 빠를 텐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찾고 있어. 며칠 걸릴 텐데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대화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제하고 통제당하고 막 나도 너 막 통제하고 막 이런 치열한 기싸움이 느껴지네요. 이미 뭐 벌을 덜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마인드는 없는 거죠.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물론 사람이 다 살아가면 누구나 좀 약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욕구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는 건데 특히 범죄 상황에 있어서는 강호순과 이춘재가 결이 상당히 비슷한 범죄자입니다. 이 범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박이에요. 그 결박이 갖는 의미는 피해자를 살려둔 상태에서 최대한의 나의 모든 환상과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성취하겠다라는 욕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범행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복으로만 결박을 해요. 이춘재도 결박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런데 이춘재 사건에서 보면 우리가 8차 사건에 억울한 분이 이제 밝혀졌잖아요. 결박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패턴이 바뀌었다라고 그 당시 수사에서는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시그너처가.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사건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춘재 사건도 9차 사건에 보면 결박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8차에서 실패한 자기의 시그너처를 다음 사건에서 더 드러내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죠. 유영철 정남규는 자기만의 성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강호순은 오히려 뭐 좀 지배하려는 욕구가 훨씬 더 높았고 아주 오만하고요. 생물들도 결국에는 자기한테 이론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행동을. 시신을 또 처리해야 되고 그걸 감춰야 되고 계속 숨어 다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유영철을 제가 이제 연쇄살인범으로 처음 만나서 하루 동안 면담을 했는데 사실 더 잔혹한 얘기가 많거든요.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 피해자에 대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감정, 이걸 듣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앞으로 평범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약간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참 그런 자들이죠. 자, 강호순 이후에 연쇄살인범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를 뭘로? 저는 연쇄살인범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망이 구축이 되다 보니까 빨리 체포가 된다라고 보는데 소위 N번방이라고 하는 이제 성착취물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저는 이것이 강호순보다 훨씬 더 진화된 연쇄살인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N번방 소위 그 조주빈의 피해 여성들은 약점을 잡혀갖고 성착취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비난까지 받았던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게 만들고 범인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돈을 또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된 연쇄살인의 개념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미 다크웹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가상화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도 추적받지 않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상당히 많이 범죄 인프라는 구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 경찰이 사이버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그 법정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데 또 우리도 진화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법대에 들어간 게 25년 전인데 그때하고 지금은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아야 된다. 국가 공권력이 막 함부로 사람을 하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을 제한하고 그런 데 초점이 많이 맞춰졌어요. 법대 가면 배운 게 맨날 그런 거였어요. 지금 분위기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나쁜 그 엄벌을 해야 되고 그 조두순 사건 이후로 이제 우리가 2010년에 유기징역 원칙 상한이 이제 1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고 가중하면 이제 25년에서 50년으로 더블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좋아졌다는 증거겠죠, 오히려.
근데 강호순 사건이나 막 정말 묻지마 범죄나 이런 범죄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느끼는 건 어쨌든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없어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또 그런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 그 방법을 이제 계속 모색해 나가야 되겠죠. 2007년도 보성 저 이제 어부 살인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어부 살인 사건. 네. 보성에 살고 있던 어부가 2회에 걸쳐서 총 4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제가 현장에 투입이 됐었던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씩 살펴보면요. 2007년 9월 1일에 밤 10시경에 그 딸이 밤 10시가 되도록 연락이 안 되니까 한 어머니가 이제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제 대학에 다니고 있던 이 딸이 같은 과에 있는 남자친구하고 같이 이제 보성 지역을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8월 31일에 마지막 CCTV를 보니까 실종이 된 여성 A와 남자친구 B가 숙소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가는 뒷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둘 다 실종이 됐어요. 둘 다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색을 하고 있던 중에 A 여학생이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전환을 하고 남자친구의 행적을 조사를 하고 있던 중에 결국은 이 남자친구도 시신으로 발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굉장히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양쪽 발목이 골절 상태처럼 발목이 양쪽이 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깊이 상처가 패인 것처럼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전개되고 있던 중에 9월 25일에 놀러 온 두 여성이 있었는데 또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다 보성에서요? 그렇죠. 그 장소 근처 이제 인근 해안이죠. 인근 해안에서 이제 경찰이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시신이 또 발견이 되는. 그렇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2명의 시신이 발견이 된 거죠. 이건 뭐 사고사라고 하더라도 우연히 20일 만에 두 팀이 시신으로 발견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크지도 않은 마을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이 두 시신에 남아있는 흔적이 앞에 발견됐던 시신의 흔적처럼 날카로운 것에 배어 있고 또 있어요. 또 골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두 분의 피해자들은 좀 멍이 있었고 누군가한테 이제 맞은 흔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수사를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차, 2차 사건의 영화성을 찾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1, 2차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어떤 선박에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사건에서는 이 여학생이 119에 4번이나 통화를 시도한 흔적이 경찰이 발견을 했어요. 근데 2, 3초 만에 끊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지 않고. 근데 통화 녹음된 거 들어보니까 모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배에 지금 타고 공격을 당했다는 것으로 추론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해상 연쇄 살인 사건의 첫 피해자인 대학생 추모 양이 119에 4차례 전화한 것은 지난 8월 31일. 추 양은 당시 119에 전화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배의 엔진 소리인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배에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짐작이 되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두 여성이 이제 바닷가를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내가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좀 해야 되는데 전화기가 없어서 그러니 전화기를 빌려주세요라고 자기 남편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상황에 전화기를 빌려줬던 피해자들로부터 배에 갇힌 것 같다. 경찰 보트를 불러달라라고 하는 문자를 받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배에 지금 타고 지금 공격을 당했다라는 것으로 추론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탐문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70대 노인이 계신데 이 사람이 누군가 젊은 친구들을 좀 태우는 걸 봤다라는 진술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한 배를 찾아요 결국. 그래서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20대 여성들의 물건들을 찾습니다. 뭐 유력하네요. 골펜, 머리끈, 그다음에 뭐 모발 심지어 이런 이제 결정적인 피해자들이 이 배에 탔다라는 이제 그 배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70세의 어부 오모 씨를 체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피해자 C와 D의 여성 피해자들의 증거물만 나왔기 때문에 이 1차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이 소위 쌍끌이 배가 있잖아요. 두 배가 같이 가면서 그물을 연결을 해가지고 양쪽으로 쌍으로 바닥을 끌고 가거든요. 이 배가 건진 물건이 뭐냐 하면 A와 B가 찍었던 디지털 카메라를 빠뜨린 것을 건졌어요. 그것을 건져가지고 이 두 피해자가 그 범인과 같이 탄 배에 있는 사진이 찍혀 있는 것이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정적인 증거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추궁을 했더니 이제 결국 자백을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피해자들이 저항을 해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이제 자백을 합니다. 지난 한 달 새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녀 4명은 모두 배를 태워준 70대 어부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추행을 하려다 실패하자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앉아보고 싶어서요? 누구를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 범행이 이루어졌을까요? 왜냐하면 한 피해자는 건장한 남성이기도 했고.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는 이 남녀 대학생한테 이 범인 오모 씨는 자기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냥 배에 태워줄게. 그래서 조업을 하는 곳으로 나가서 그때 와서 이제 추행을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남 학생이 저항을 하니까 밀쳐서 바다에 빠뜨립니다. 빠뜨리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어구인 이 사카떼로 남성을 내리쳐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요. 이 사카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표를 끌어당길 때 쓰는 뾰족한 고리가 달려있는 어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처가 남게 된 것이죠. 이 2차 사건 당시에 놀러 온 여성들이 오니까 또 같은 방식으로 내 배를 태워줄게 해서 바다 한가운데서 똑같은 방법으로 성추행을 시도를 하니까 피해자들은 저항을 당연히 하실 거고 1차 사건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서 살해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범인 오모 씨는 제가 면담을 실제 들어갔을 때도 제가 바깥 조사실 창밖에서 이제 조사받는 장면을 봤을 때는 그 수사관들한테 막 굉장히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억울하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막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사관들이 나오고 내가 한번 들어가서 이제 성향을 파악을 해보겠다. 들어갔더니 금방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서 어디서 오셨냐 그래서 내가 경찰청에서 분석을 하러 왔다라고 제가 이제 신문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정말 곧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 기력이 없는 사람의 연기를 노인인 것 같아요. 몸을 흔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젊은 처자들을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얘기만 30분 동안을 하길래 비겁한 사람이네요. 정말 이거는 안 되겠구나. 당시에 제가 조사된 내용을 보면 나한테 배를 태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다 애초에. 공짜로 태워달라고 한 사람들이 문제다. 전형적으로 사이코패스들이 갖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결국 이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녀 4명을 무참히 살해했고 대법원에서 결국 최종 사형을 선고를 하죠. 그래서 현재 지금 최고령의 사형수 현재까지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때 4명의 피해자가 전부 20대 초반인데 자, 이 70대의 범인한테 왜 그냥 피해를 당했을까가 가장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에 제가 서 있는데 그 범행에 쓰인 배를 이제 압수해서 거기다 이제 묶어놓고 있었죠. 그래서 보고 있었더니 마을을 지나가던 분이 어르신께서 저 배를 한번 타봤느냐 경찰관인 내 모습이니까 안 타봤습니다 했더니 저 배는 바다 한가운데 나가 출렁거리기 시작을 하면
당신 같은 장정들도 난간만 붙들고 있어야지 일어나지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엄청난 제가 통찰을 느꼈어요. 아, 이런 상황, 또 물리적인 신체의 제한은 심리적인 프레임을 같이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범인 오모 씨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잠도 거기서 자는데 웬만하면 집에 가지 않고, 그러니까 활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움직임이 자유롭고 신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신고를 해서 여기 바다 한 군데 위치도 모르겠고 구하러 오는 동안에 이미 빠져서 나는 두려움이 얼어붙게 만드는 이런 현상을 일으켰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권장한 남학생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냥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자체가 엄청난 두려움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범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는 삿갓대나 힘이 아니고 상황 자체가 이미 범행의 도구를 쓰였겠다. 심리적으로나 모든 거를 배를 다루는 사람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렇게 상황을 통제하는 수법의 범죄 유형들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1년도에 부산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교회에 가던 한 여성 주부를 납치해가지고 열흘 정도 자신의 옥탑방에 가두어 놓고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범인은 김길태라는 자였습니다. 김 씨가 지난 2001년 5월 길 가던 30대 여성을 납치해 열흘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곳이 바로 이곳 옥탑방입니다. 김 씨는 외출할 때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아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거처를 여러 차례에 걸친 성폭행 범죄의 거점으로 이용한 겁니다. 어부 사건이 선박이라고 하는 장소를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 김길태 사건에서는 자신의 옥탑방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이 장소적 특성을 우리가 이제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거기 열흘 동안 이제 감금이 되어 있으면서 김길태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든 사이에 몰래 빠져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체포가 됩니다. 아마 들으시면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실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사건에서 김길태가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 탄원서를 자기가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50페이지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일관된 게 뭐냐면 피해자가 유혹의 눈빛을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합의된 성관계다를 주장을 하는, 납치해온 것은 맞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대화가 잘 되면서 내가 풀어줬고 또 담배를 피러 가기도 하고 내가 잠깐 전화를 걸고 나가기도 했는데 창문만 열면 도망갈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냥 있었기 때문에 나하고 사귀고 같이 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를 주장한 게 50페이지예요. 범행을 무작정 부인하는 김길태의 태도는 과거 범행들을 보더라도 거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라면 끓여 먹을 밖에 없는데요. 예? 라면밖에 안 끓여 먹는데요. 지난 2001년 주부 납치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는 증거가 나와도 억울하다고 버티는 바람에 성폭행 범행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현장 검증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덕이 성폭행이 아니라 여성과 동거한 것이라고 주장해 결국 피해 여성은 법정에까지 서서 당시 상황을 증언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김길태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2심에서 8년으로 감형이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것 말고는 신체에 위해를 당한 것은 없다는 이유로 김 씨의 형량을 12년에서 8년으로 낮췄다. 예? 직접적인 상해를 가지 않았다. 위험만 직접적인 했다. 상해가 뭐죠? 물리력 이렇게 때리거나. 아니 성폭행이 상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김길태의 주장을 그게 상식에 먹혔던 거죠, 그 당시에. 오히려 그 상황을 보고 감형을 해준 거예요. 왠지 아까 그런 얘기들을 네. 듣고 변화가 생긴 모양이에요, 판사가 지금. 근데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방 구조가 워낙 음침하고 옥탑방인데다가 쳐다보는 눈빛조차가 쇠사슬이 묶여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공간이 이제 그 가해자의 네. 편이고 가해자의 도구이고 거기서 그 공간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제대로 그 저항을 할 어떤
그런 용기라든가 힘 같은 게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범죄 피해자들이 이런 심리적인 경험을 정말 많이 하는데 네. 그게 그냥 일반적인 성인이고 장애가 없고 이러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기존의 네, 시각에서 네, 바라보니까. 근데 정말 그 당사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 당시엔 아무런 판단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되게 소위 많이 이렇게 머릿속이 하얘진다. 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연구 논문들을 보니까 절박한 공포와 두려움 상황에서 심박수가 뛰기 시작을 하면 110이 넘어가면서 소근육 운동에 마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신고 번호를 제대로 버튼을 누르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손가락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뭐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어. 그럼요. 그냥 있었어. 왜 저항하지 않고 고함치지 않았어. 이런 식의 평가들 정말 우리가 잘못된 그동안의 평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피해자는 이것이 의무사항이 없어요. 피해자가 왜 의무사항이 당연한 말씀이죠. 아주 상식적인 얘기긴 하지만 범죄의 책임은 결국은 가해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죠. 피해자의 상황을 저희가 쉽게 판단하는 것들을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통계로 보니까 이제 경기 남부경찰청이 전국에서 난폭 운전, 보복 운전 신고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2년 동안 이 3,547건이래요. 2년 동안에. 사실 신고 안 된 건수를 치면 훨씬 많은 거죠. 왜 그럴까 경기 남부가? 네. 사실 차량이 별로 없는 데서는 뭐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서울 인접권이고 거기 또 워낙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달 말까지 46일 동안 진행된 보복 난폭운전 단속한 결과 560여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시내버스를 상대로 수차례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28살 장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런 어떤 분노의 감정이 순간 표출해가지고 벌어지는 일은 좀 막기가 어렵고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뭐가 다른가? 비슷한 것 같은데 두 개 다 비슷해요. 뭐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뭐 여러 가지 운전의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들을 하는 건데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보복운전은 특정인에게 찍어서 특정인에게 피해가 갑니다. 이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다 그래요. 도로교통법. 예. 그런데 이제 그 보복운전은 형법에 적용을. 그렇죠. 그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해를 가면 특수상해죄가 되거든요. 우리가 운전해서 상해를 가할 때 보통 그게 이제 특수상해로 그다음에 이제 그 차를 그냥 부딪히면 손괴죄도 이제 특수손괴죄 이렇게 되고 차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그렇죠. 차 자체가 흉기 같은 거죠. 원래는 이제 그 위험한 물건들이 뭐 쪽가위, 칼, 뭐 깨진 유리, 조각, 의자 이런 것도 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최초로 자동차도 거기 포함시켜서 해석하고 그때부터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죄, 손괴를 가하면 특수손괴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 보복범죄라는 것도 생각 이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난폭운전, 보복운전이라는 말이 그렇게 일반화되진 않았었어요. 흔하게 쓰이지는 않았는데 2012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임산부가 병원에 가려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담배를 피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 운전자가.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게 빵은 아니고 그냥 퍽 하잖아요. 퍽 누르고 앞을 갔는데 이제 이 분이 화가 나서 화가 난 거야? 이 뒷조차 오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칼치기라 그러죠. 앞을 막 끼어들고 이러면서 계속 주행을. 이 여자분이 나란히 달릴 때쯤에 창문을 내리고 아저씨 저 아파서 병원 가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난폭운전이 이어졌다 그래요. 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이게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던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복운전 가해자들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먼저 도발했다.
근데 내가 웃겠다. 뭐 네, 이건 그렇죠, 이런 그렇죠. 순간적으로 내가 웃겠다. 뭐 이런 얘기고 살인미수죄를 2015년에 이제 그 경기도 의정부에서 이제 써가지고 이제 이 씨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당신 운전 똑바로 해라. 당신이나 똑바로 해라. 폰 보면서 운전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화가 났나 봐요. 차 앞바퀴를 발로 뻥 차고 가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홍 씨가 이제 또 격분해서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서로 위험 운전들을 막 하고 있다가 이 홍 씨가 이 씨 차를 앞을 막은 겁니다. 막고 이제 차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항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 씨가 악셀을 최대치로 밟아봐가지고 이 홍 씨를 밀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도로에 떨어져가지고 전치 8주의 이제 하반신에 상처를 입게 되는데 재판에서는 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사건이에요. 네. 근데 그 미필적 고의라는 게 고의와 과실 사이에 있는 건데 그게 고의에 가깝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인데 되게 자동차로 치는 거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서 과실범이거든요. 다. 예. 근데 이제 고의를 인정한 거죠. 예, 이게 고의를 최초로 인정하는데, 인정된 그 사례라고. 확정적 고의는 아니고 미필적 고의인데 미필적 고의는 죽을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하면서도 그래도 뭐 괜찮아 하면서 밀어붙였을 때 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이 막 보복운전을 상대편이 하고 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위험한 게 나도 보복운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한 것도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이것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때 쌍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몰래 녹음을 하는 게 위법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당사자 간의 얘기나 대화 이런 것들 녹음하는 건 위법이 아니래요. 몰래 하더라도 맞아요. 아니면 블랙박스를 잘 보존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처법이라 그래요. 보복운전에 이제 처벌을 받으신 분들을 따져봤더니 의외로 고학력, 고소득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평범한 회사원들 대면으로선 화를 참아내지는 못하고 그 상대방 자동차나 운전자한테 막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내가 손해 보는 거 싫어하시고. 근데 자기를 앞서가는 사람을 못 견디는 사람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심리도 있을 약속 시간이 늦는 것도 아닌데 올림픽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세게. 그 이 도로에서 일어난 실랑이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벌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99년도 1월에 강원도 삼척에서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여성분과 남성분 두 분이 이제 사체로 발견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그날로부터 이제 이틀 전에 이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 자가용으로 지방을 일주하면서 좀 멋있게 여행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떠난 길이었는데 막 이렇게 막 비포장도를 달려가다가 앞에 차량을 한 대 추월을 했어요. 추월 후에 계속 이제 그 이 차를 방해 운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총으로 네, 총을 발사합니다. 실탄을 발사해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죽사했고요. 네. 아내는 막 울부짖으면서 이 남편을 끌어냈는데 이제 정 씨랑 한 씨가 오니까 빨리 병원에 데려가라고 이 사람 죽어간다. 그런데 이 정 씨랑 한 씨가 거절을 해요. 악에 맞히셔가지고 울부짖으면서 나도 죽여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실탄 2발을 이 목과 가슴에 쏘게 됩니다. 그럼 무슨 뭐죠 이거? 아무런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상한 사람. 알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욕설이나 원하는 살만한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거든요. 지난 1월 19일 비포장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많이 날려서 소행을 하고 있었는데 추월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차 안에 앉아서 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느냐? 진짜 이게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이 두 사람은 이 부부를 살해하고 바로 자리를 떴어요. 산길이요. 그러니까 무법자잖아요, 거의 그렇죠. 이 정도면.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차가 2대가 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어떤 차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벌써 쓰러져 있고. 네, 막 이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도망을 가요. 네, 당연히 이거는 위기감을 느낀 거네. 그쵸, 이 사람도 그쵸. 이상하다. 그렇죠. 이 사람도 이거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도망을 가는 목격자 차량을 향해서 다시 총을 쏩니다. 와. 다시 총을 쏴가지고 이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이네요. 완전 그 이후로 이제 추격전이 벌려지는데 이분이 천신만고 끝에 목격자분이
벗어난 거예요, 추격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로부터 이제 7개월 후에 이 정 씨랑 한 씨가 검거가 돼요. 다행히 검거가 되는데 곧바로도 안 되고 7개월이나 7개월 지나서 후에. 왜냐면 인상착의만으로 범인을 특정하고 잡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 씨는 마침 차를 타고 지나가다 현장을 목격한 42살 김모 씨에게도 다시 총을 쏴 상처를 입혔습니다. 김 씨는 뒷머리 등에 부상을 당한 채로 현장 사무실에 도착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엽총을 쏜 정 씨는 강도, 폭행, 폭력 이런 걸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한 씨는 절도로 5건. 그래서 물어본 거죠. 이 수사관들이.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다. 어이가 없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왜 여자는 왜 죽였느냐? 아내는 왜 죽였느냐? 밀쳐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악에 맞춰서 여자가 일어나길래 쏘았습니다. 살해당한 김 씨 부부는 불과 이틀 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결국 재판이 열려가지고 총을 쏜 정 씨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리고 이 방조자 한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네. 좀 힘없는 나에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엄청난 힘을 줄 수도 있는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화가 났을 아마 때. 비슷한 것이 네. 그 미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총기 사고 때에도 평소에는 이렇게 자기가 힘도 발휘 못하고 인정 못 받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손에 총이 주어지면 그동안 쌓였던 거를 갑자기 폭발할 수 있게 되는 손가락 거죠. 하나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총기는 없으니까 차를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게 갑자기 발현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보복운전, 뭐 난폭운전 이게 사실은 개인적인 뭐 일탈이나 개인적인 잘못으로 볼 수준은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할 때 우리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리고 언제든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